세 가지 정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이죠.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요,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니까 토지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 정책은요, 여기다가 이제 뭐 도로를 딱 깔려고 하는데 정부가 여기는 땅 소유자가 안 팔겠다. 그러면 안 팔겠다 하면 도로를, 여기서 안 팔겠다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내야 돼요? 요렇게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주택가가 있는데 연탄구장 딱 차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주니까 연탄구장 나가라고 했더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겠다 할 수 있죠? 안 팔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정책을 수행하려는 어떤 명분이 좀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 해줍니다. 토지 공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네, 공익 목적으로는, 자, 공공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는요, 사유재산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자, 규제를 가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할게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토지 공개념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 122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는, 국가는요,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때로는요, 개인의 사유토지에다가 각종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 우리 공법 공부하죠? 이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개인의 사유재산인 특히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자, 토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자, 이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은 이런 건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할 수 있죠. 이런 지역은 이런 건물 지어라. 그리고 이런 지역은 몇 층 이상 못 지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지역은 규제하겠다. 이런 지역 보존하겠다 해서 전부 다 국토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돼지 같은 놈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지역은요,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요, 이거는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 이런 지역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정할 수 있죠? 이런 지역은요, 뭐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자, 관리지역은요, 앞으로 이런 데로 편입은 예상되지만 지금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확정되기는 곤란한 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분류한 게 이거고, 소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쪼개볼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쪼개서 이제 이것도 예, 지역제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저기 보면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저기 다 남양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관리지역도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쪼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쪼개서 앞으로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땅을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걸요,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정합니다. 자, 결국은 뭐 이 정도가 이제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것도 점점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지역제라는 겁니다. 지역제. 근데 이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지역마다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은요, 미관지구다. 뭐라고요? 미관지구. 이런 지역은요, 뭐 경관지구다, 방화지구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이 지역제는요, 이거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준주거지역 겸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뭐다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지구제는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 겸 방화지구 할 수 있죠? 중복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 이렇게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데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리 도심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이사이에 개발을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그 해운대 같은 데 보잖아요. LCT가 들어선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아주 용케 두고 풀어갖고, 그거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풀어갖고서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복판이라도 개발 제한 구역, 뭐 시가와 조정 구역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한 걸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서 자, 이런 지역은 어떤 용도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지역은요 몇 층 이상 못 지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공법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런 지역지구제 실시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택가가 딱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구장을 딱 차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런다고 해서 뭐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 아닙니까? 외부 효과? 그 누구는 가만히 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득 보는 거죠? 보상도 안 하니까.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인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러한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겠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요 전용 주거지역 정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연탄구장 나가라는 얘기죠. 그거 나갈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네가 앞으로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바뀔 예정이죠. 아니 바뀌거나 바뀔 예정 아닙니까? 그럼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가? 서로 와서 막 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값 막 올라갈 수 있겠네요. 땅 가격이 모두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주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입니다. 서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옛날에야 지금이랑 생산비는 차이가 없다고 치자. 아파트 짓는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러면 건설회사가요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 빈 땅만 생기면 땅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 계속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할게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뭘 통해서요? 표를 통해서. 자, 주택가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이 표를 그려볼게요. 먼저. 자, 지금부터 계속 표가 나오는데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 박스 있죠? 계속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 요거 뭐랄까요? 장기적 효과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했죠? 그랬더니 연탄구장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나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네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자,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력과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면 팍팍 올라가는 거죠?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것도요. 초과 이윤을 얻어간다 이겁니다. 초과 이윤을 얻어가는데 이렇게. 자, 이때 약간 어려운 표 나옵니다. 약간 어려운 표인데 이거는요,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에 뭐 가져가요? 공급자.
자, 그러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서 큰 이익을 얻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기존의 공급자라는데, 자, 요때, 요 초과인을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다. 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을 비싸게 구입한 사람은 이익을 못 얻는 거죠?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라는데, 이게 사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왜냐하면, 자, 볼게요. 자, 이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어놨다, 진짜 정부가.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 손해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잖아요?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제도는요,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지역 간의 형평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형평성.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같이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단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가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이게 좋아졌으니까.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차이가 없다고 치자. 뭐가 차이가 없다고요? 건축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이게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자, 다른 기업들이, 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 시장에 진입한다 해줄게요. 아파트 지어팔려고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시장에 아파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초과이익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아파트 지어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장기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좀 아시고,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요거는 예전에 8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거의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그래야 되죠. 안 할래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락하냐 그런 얘기인데 얘는요, 자, 이 설명을 하면 좀 복잡스러운데, 그 결론 위주로, 기억하시면요, 아주 속편합니다. 뭐라고요? 결론 위주로 정리하면요, 아주 속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는요, 비용 불변 산업, 증가 산업, 감소 산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비용 불변 산업은요, 얘는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뭐라고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원래보다라고요? 높은 가격. 그리고 얘는요,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 이거는 암기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얘는 증가는 높은, 감소는 낮은 가격 아닙니까? 불변은요, 원래. 이렇게 하니까 암기하기 쉽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너무 이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뭐 대충 저런 얘기구나 하시면 돼요. 대충 뭐라고요? 저런 얘기고, 굳이 이거 맞추겠다 그러면 이 정도 있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저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했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전용 지역을 정하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쾌적해져요, 안 쾌적해요? 쾌적해지면서 이 동네에서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상 이상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무지막지한 사전적 독점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독점 이익을 얻은 거죠. 여기 이제 단기적 효과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자,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옛날에야 지금이나 건축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여기다 지어서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래서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빈 땅만 생기면 땅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자,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건설업자가 2군데가 들어왔다. 이렇게 있죠? 근데 한 10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건설업자가 2군데에서 10군데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증가하는데,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거 아닙니까? 증가하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들어온 거는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불변 산업. 근데 안타깝게도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지으려니까 건축비는 아까 동일하다고 가정했죠? 근데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땅 가격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옛날보다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생산비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옛날 가격을 받아서는 손해입니다. 왜냐면 생산비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되셨죠? 이걸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 근데, 자, 이 비용 감소 산업은요, 자, 이거는 뭐 찾기 힘든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삼성 레미안이 여기 있는 땅을 다 구입해서 아파트 500동을 짓는다 치자. 지금 땅 가격이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파트 500동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 자재를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그럼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가격 오른 것보다 토지 가격이 떨어진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보다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비용이 더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옛날 가격을 받아서도 이득이 생기죠? 왜냐면 땅 가격, 비용이 더 절감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더 지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건요,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아닙니까, 원래? 이거 원래잖아요, 원래. 근데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증가하죠. 이렇게, 암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암기는 쉬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거기 105페이지 위쪽에 볼게요. 자, 장점은요, 아주 시장 실패를 해결하면서 토지이용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라는 게, 자, 생각해 볼게요. 공장이라고 해서 이 주택 한복판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있어야, 자,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시설도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잖아요?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이걸 집적이익이라는 겁니다.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몰려있을 때 이익이 크다는 얘기죠. 이걸요, 집적 이익이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요, 용도적 배분이라든가 현실적 토지용의 대처가 곤란합니다.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고, 그리고, 자, 요 지역을 그 상업적으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공업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권리금 잔뜩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토지용 대처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한다는 얘기죠.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요 손해를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여기는 개발하고 이건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딱딱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 있죠. 우리 후손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세대 간의 형평성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시대 다 개발만 해봐요. 그러면 우리 후세대가 쓸 땅이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평하게 후손이든 우리든 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적인 획일적 규제로 지역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가 딱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면 신천지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신천지. 여기다 이제 이 공업적으로 딱 묶어놓으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신도들이 나와서 막 연일 막 침 튀기면서 데모한다는 얘기죠. 뭐 튀기면서요? 침 튀기면서. 그러면 얘들은 또 봐주고 남들 안 봐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지도책 딱 펼쳐놓은 다음에 뚝뚝 잘라서 이런 주거적, 상업적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획일적 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일단 토지 이용 자체는 효율적이 될 수 있지만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개발권 뭐라고요? 양도제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2번이나 물어본 적 있습니다. 다음 중 최근 10년 동안 자, 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는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요거 답했어야 되고, 하나는요 지문에 하나 끼어 들어가서 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요거는요 자,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 자, 사적지 근처가 막 공장이 들어서거나 50층, 100층짜리 건물 같은 게 들어서면 사적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요 반경 몇 킬로까지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벗어나는 지역은, 이렇게 벗어나는 지역은요,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자, 이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인데,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죠? 아, 이 3층 지어서 임대해봐야 돈 대환돼요? 근데 한 10층은 지어야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를 큰 틀에서 따진다면요,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보존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요, 개발지역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땅이든 소유권은 있는 겁니다. 이 땅도 소유권이 있는 거고, 이 땅도 뭐가 있어요? 땅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과는 별개로 얘들한테는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뭘 지급해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하는데, 이건 자기 땅을 막 개발해라. 그게 아니라, 자, 이 손해나는 정도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인 개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팔아요? 남한테. 자, 근데 얘네들은 이득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개발권 줘요, 안 줘요? 개발권 왜 줍니까? 이득 보고 있는데.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다시 말하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하는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개발권. 그럼 얘네들은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되겠죠? 그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은 개발권을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양도라는 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걸 양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손해난 거를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요, 개발권 양도제도 해줍니다. 근데 이 제도는요, 이렇게 볼게요. 이 제도는요, 소유자 간의 형평성,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요거는 전제가 뭐예요? 자, 이 개발 지역에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있잖아요. 이거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개발권 막 사들일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막 원래는 20평밖에 못 짓는데 100층짜리 건물도 짓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발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아주 뭐라고요? 비효율적인 토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잘못 개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틀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시장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형평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자체가 매우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시장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그 장단점 지금 얘기한 거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참고해갖고,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중에 개발권 양도제, 이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부수적으로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세요. 먼저 성과주의 용도 지역주제, 요거는요, 이 공장들이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주니까 이 CO2 배출량을 정해서 이 기준치 이상으로 막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요, 아니면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성과주의 용도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단위 개발은요, 이 민간 개발업자를 상당히 뭐라고요? 민간 개발업자 위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짜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주로 개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짜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개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가 짜도록 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는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거 감안해서 인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계획 단위 개발이라는 겁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적 지역지구제는요,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게 되면 얘들은 지들 건물은 크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 같은 거 잘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앞에 도로도 좀 크게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일정액을 현물로 기부하게 하거나 아니면요, 기반시설을 설치했을 때 있죠. 그걸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재정적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여 지역지구제는요, 우리 건물 같은 거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으려면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증축 이런 걸 조금 장려하기 위해서 만약에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 이런 거 하죠. 증축 이런 거 하면 자, 이 용적률 같은 거 더 준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상여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걸 상업지역에서 이거를 공업지역으로 바꿔놓으려고 했더니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 토지용의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확 정하거나 공업적으로 확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관리지역 형태로 해서요,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것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히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확 정해놨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고요? 용도 지역주의 경직성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유동적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오른쪽 읽어볼게요. 1번.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 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이거 목적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3번에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이렇게 있죠? 주상공록 이렇게. 6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용도지구는요,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어느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따라서 가격 상승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어떤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맞고 9번 볼게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용도 지역지구제는요, 토지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저하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화인데요.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고라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재고시킨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보존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자, 요거는요, 원래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정부 때문에 손해봐야 안 봐요? 이 3층 이상 못 짓게 하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요, 정부가 굳이 애들한테 보상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럼 개발권 팔아서 지들 알아서 해결하면 되죠?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에. 그래서, 자, 13번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착용하고 강의 듣기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얼굴 또 까고 있네요, 그냥. 그래서 자, 거기 볼게요. 여기 개발권 양도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107페이지. 자, 정부가 어떤 지역을 공공사업을 시행하겠다 합니다. 도로를 깔겠다, 아니면 지하철을 뚫겠다, 이렇게 하죠? 근처에. 그리고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농림지역을 도시로 바꾸겠다.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통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쪽으로. 그러면 이러한 지역은 땅 가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장사하려고 서로 땅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이제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나도 여기 장사하겠다는 얘기죠? 땅을 뭐 서로 장사하려고 땅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서로 이용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지가가 올라간다 해줍니다.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당연히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입수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서로 구입하려고 해요, 안 해요? 복부인 투기권 할 것이 막 다 달려들겠죠? 그러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상 지가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요거를 개발에 따른 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불로소득 같은 게 너무 커지면 누구는 크게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 같은 게 너무 커지면요, 아무래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여기다 얘들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줬죠.
정의의 외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못 받고 있다면 이것도요, 외부 효과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인 토지용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뺏겠다. 이런 걸 환수한다. 해줍니다.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요? 환수한다. 이렇게 외부 효과라든가 불공평한 소득 분배를 해결하려고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환수한다. 해줍니다. 환수한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이렇게 들어선답니다. 자, 신도시. 요즘에 신도시는 거의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 강제로 땅을 구입해서 정부가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여기는 땅의 소유자들은요, 자, 보상금 받고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볼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탄 신도시라면 이 사람들이 자, 보상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제주도 가서 농사 지려나요? 농사 짓던 사람 그렇지 않겠죠. 근처에 가서 농사 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투기꾼들은 여기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정부가 강제로 수용해서 정부가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땅을 구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 근처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 클라크라는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구분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 형태로 제시했는데, 먼저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이 신도시 예정지역 있죠? 이거 수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개발 예정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역 있죠? 그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요, 초과 매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 계산했더니 5억이 나왔답니다. 근데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땅에서는 개발이익이 생겨 안 생겨?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했죠? 개발이익을 까고 주는 겁니다. 까는 걸 상쇄시킨다 해줍니다. 개발이익 계산했더니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까고서 3억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상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상쇄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부과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부과해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수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국유화법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수행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과나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한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국유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환수하고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개발이익을 본 부분 있죠? 여기에서 최대 50%까지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개발이익을 정부가 계산했어 안 했어요? 했으면 거기에 최대 얼마라고요? 50%를 뺏겠다는 얘기죠.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세금 막 더 많이 부과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요, 잠시 후 하게 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상당한 개발이익이 정부한테 빨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번에는 직접적 개입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 방식은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크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요거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밑에 택지 공영개발 사업 이런 게 있고, 공공토지비축제도 이렇게 있는데, 자,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요, 그 지문에 이제 끼어듭니다. 한 개 정도 이게 끼어들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 공영개발 이거는 끼어드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108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니까,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자,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택지 공영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 뭐라고요? 공영개발. 요거는 이제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용어고, 우리 이제 공법에 따르면 요거는요,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요거는요, 수용 방식 혹은 매수 방식 이걸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 혹은요, 매수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있죠? 그때 써먹는 기법인데, 도시를 개발한다 과정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땅에다가 도시를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도시를 딱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은요, 요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는요, 개발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시행자는 누가 하냐면, 여기는 땅 주인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개발의 주체입니다. 땅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함부로 토지 소유자한테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자체하고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누구라고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자, 여기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전부 다 이전을 받는데 이거는 실제로 돈 주고 이전받는 게 아니라 자,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등기부에 신탁에 의한 이전 나옵니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몇 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한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행자는요, 이렇게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합니다. 조성공사한다. 혹은요, 기반시설 공사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도로 같은 거 딱 까는 겁니다. 도로도 깔고,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커먼 공동구라고 해서 땅 속에다가 그 둥그런 시커먼 통 있죠? 집어넣고 거기다가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요, 수도관, 전기, 전화, 뭐 이런 거 있죠?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도 학교 부지 같은 거 남겨놔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택지 조성공사한다. 아니면요, 기반시설을 공사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남는 땅 있어, 없어요? 요거를 원래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 소유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환지 방식이라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했죠? 나중에 다른 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원래 소유자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으려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논 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 종전보다 훨씬 작은 땅을 딱 받게 됩니다. 이걸요, 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땅 주고 다른 땅이 돌아왔죠? 돌아올 환자 써서 환지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일반적으로는 종전의 땅의 가격 있죠? 이런 것 등에 비추어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환지 처분, 자, 계획에 따라.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이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남았죠? 한 사람당. 그러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요, 이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간 땅들입니다. 공공시설. 이걸요,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보류. 근데 이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이런 거 하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들 거 아닙니까? 수천억 원이 무슨 수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 보류 중에 일부는요, 이 채비지라고 해서, 자, 요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요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수용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매수 방식이라는데, 얘는 저 시행자가 여기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자, 시행자가 주로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맡아서요?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받는데, 얘는요,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전받은 겁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이전? 실제로 이제 부상금 다 책정해서 그냥 다 부상금 주면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았던 동네 있죠? 고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상당히 반발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시행자는 전부 이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자,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 하는 겁니다. 조성공사. 자, 저런 식으로 공사해야 안 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남는 땅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요, 요걸 주로
주로 이제 건설사한테 매각합니다. 건설사. 그럼 건설사들이 땅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를요, 수용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용방식.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땅을 다시 돌려받나요? 아, 얘는 보상금 받고 쫓겨났죠? 다른 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사서 들어와야 돼요. 뭐라고요? 사서. 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고향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옛날에 그 꿈에 그리던 고향 있잖아요. 개구리 잡고 이런 고향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수용방식이라는데, 얘네들은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장단점을 간혹 가다가 지문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볼게요. 오른쪽 메뉴에 보면 토지 구획정의 사업의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일단은 얘는 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서 쫓겨나진 않아요? 이 근처에 있는 땅을 받은 건데 얘는 아예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얘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얘는 이 수용하려면 뭐 5조, 10조 풀려나가야 되죠. 그죠? 그 사업비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건 없겠죠. 예, 그냥 형 이전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부담은 작습니다. 초기에. 그렇지만 단점은요, 얘는요, 공공용지 확보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채비지를 많이 매각하면. 자,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하면 공공용지 확보하기 곤란하겠죠? 뭐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요거는 아까 누구라고요? 지자체하고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가 컸으면 좋아요? 보류지가 컸으면 좋아요? 아, 자기가 가져가는 땅이 컸으면 좋죠? 반대로 지자체는 2차선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아요? 10차선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아요? 10차선 도로를 만들면 좋겠죠? 그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소유자들이 조합장 선출해갖고 지들 마음대로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거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지들 좋은 땅은 지가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택지 공영개발 사업은요, 이 구획정리 사업보다는요,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아주 쉽고 사업이 신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요, 이 보상금 주는 데까지가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보상금 지급이 끝났다. 그러면 지자체 마음대로 막 도로도 문장 크게 할 수 있죠? 공원도 크게 만들고 신속하게 쭉쭉쭉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쭉쭉. 그죠? 그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이 매우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얘는요, 이 땅 주고 다른 땅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 개발했다는 이익이 남을 수가 있는데, 얘는요, 보상금 받고 쫓겨나는 거죠? 개발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점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비 부담이 커요, 작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이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은 당장은 신도시 만들겠다, 도로를 깔겠다, 이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그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땅을 구입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금 땅 가격 쌀 때 구입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땅이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땅이 부족하면 땅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미리 땅을 구입해 놓고 있다가, 땅을 잔뜩 구입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풀 수 있는 거죠. 장래 토지 수급 불균형, 수요 공급이 불균형한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땅을 구입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공공시설 용지에 쓰거나 아니면요,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풀겠다는 얘기죠. 풀어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토지은행제도라는 겁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토지은행제도 혹은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해주는데, 요거는요, 현재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뭐냐면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서 시행하고 있어요. 저번에 지자체가 시행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누가 시행하고 있다고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있죠?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다른 말로요, 토지은행제도입니다. 문제도라고요? 토지은행제도인데, 얘는 장점에 3번 볼게요. 이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는 약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수용은요, 강제로 돈 주고 뺏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지금 땅 가격 쌀 때 여기저기 댕기면서 땅을 사놓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 땅 주인은 안 팔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는 약합니다. 그리고 단점에 보니까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이 크고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문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놀고 있는 땅 아닙니까? 놀고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제 판잣집 같은 거 지고 살 수 있어 없어요? 극빈층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돼야 한대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쓰게 하면 좋죠. 놀리느니. 근데 문제는 나중에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이분들도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요? 또 10년, 20년 살아오신 분들 내보내려 봐요. 그러면 이것도 문장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그 부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땅을 구입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근처에 땅 투기가 어떻다고요?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요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 규정 중에 몇 가지 있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의의를 볼게요. 의의에 2번에 보니까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용지를 미리미리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목적은요, 나중에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시장의 안정, 이런 걸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토지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한 장 넘기면 맨 위에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계정이라는 회계 계정 있죠? 요거 설치해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 돈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4번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얘들 여러 가지 공적자금도 투입받고, 뭐 개발사업도 하고 있죠? 택지 조성공사도 하고, 아파트 팔기도 하잖아요. 이런 계정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 비축계획과 비축사업계획이라고 있는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맨 끝에 첫 번째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의 뭐라고요? 종합계획. 보통 이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연도별 계획 있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취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형태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용과 뭐라고요? 공공개발용과 그 옆에 박스 수급조절용. 그때 뭐라고요? 수급조절용.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읽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다음에 오른쪽에 111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거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토지은행사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요,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약속하고서 사야 돼요. 근데 3년이 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을 경우는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강제로 사들이겠다 합니다. 다시 팔았던 거 다 사들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환매한다 해줍니다. 그 밑에 지문 읽어볼게요. 서술형 지문에 1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 뺏는 이름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요, 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 투자기관이 관리하니까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9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는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토지수용제도와는 달리 사적 권리 침해 가능성은 작죠. 침해하는 건 아니죠. 팔기시면 안 팔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막대한 초기 토지 구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환지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수 방식은요, 수용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주택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